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커피 시장을 놓고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제가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쪽 커피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뭐 제가 이제 커피 쪽으로 계속 이렇게 들여봤던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99년 그때부터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커피 전문점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2년 지금 현재 커피 전문점이 한 12,000개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14,000개로 늘어난다는 그런 자료가 있고 그러는데 더 늘어날지 그것보다 덜 늘어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보다 더 먼저 시작하신 분 계세요?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마실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별로 하여튼 요즘은 좀 옵션이 많은데 옛날엔 먹을 종류가 이제 적어서 그러셨던 얘기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책을 2008년에 커피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때 거기에 저자 소개란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그 막내인데 저 위에 이제 누나들이 이제 있었어요. 한 3분이.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하고 이제 연령 차이도 좀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맨날 만나서 쿠키에다가 과자에다가 커피에다가 티에다가 맨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하고 같이 가족이니까 지내다 보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커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을 써볼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했었어요. 그냥 제가 마케팅 트렌드 이런 책은 많이 썼지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왜 커피에 대해서 책을 써볼 생각을 안 했지? 그러다가 커피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됐고요. 그게 200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이제 지난 4년 동안 커피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또 최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써보자. 이제 그래서 이 커피로 배워보는 마케팅 베이직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는 이제 문고판 책은 한 번도 안 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요즘 책의 대중화하고 발맞춰서 산림출판에서 문고판으로 이번에 조그맣게 이제 책을 냈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커피 그 기업들 중에 그 장수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동서식품이 있지만 외국에 보면 100년 이상 된 그런 그 커피 기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커피 역사로 보면 지금 거의 한 1500년 역사거든요. 커피가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커지게 된 데까지.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배우는 어떤 장수 기업의 전략, 이제 그런 그 제목으로 이제 이러닝 그런 것도 최근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곧 이제 시중에 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커피라는 주제, 그리고 이 커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어떤 마케팅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썼던 책이고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우리나라 커피 시장, 이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처음에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6회, 6회라면 그 고기 그 육회가 아니고 유쾌하다, 그리고 명쾌하다, 경쾌하다, 완쾌하다, 흔쾌하다, 그런 이제 6가지 쾌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 필요한 그런 그 기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다른데, 저는 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6개의 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제가 요즘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6회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이 커피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얘기들을 이제 쭉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번이 오늘 강의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페가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시사점을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다양하게 파노라마처럼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폭발하는 커피 시장,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커피는 여러 가지 기호품 중에 하나거든요. 기호품에는 커피 말고도 뭐 초콜릿, 뭐 티,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왜 하필 이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왜 이 시장이 이렇게 폭발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커피 맛이 좋아서 근데 이건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마시다 보니까 이제 커피의 어떤 오묘한 그 느낌? 그러니까 쓰지만 또 시지만 거기에 오묘한 느낌이 생기면서 이제 맛이 좋다라고 나중에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어쨌든 맛이 좋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시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맛은 뭐 별론데 그냥 내가 이런 뭐 일을 하다가 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마셔야 되는데 그 중에 커피가 우리 주위에 많이 눈에 띄니까 이거를 한번 마셔보자. 그래서 이제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내가 구태여 뭐 마실 생각은 없었는데 누구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음료가 필요하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페인에 중독되어서 이제 그걸 안 마시면 우리 몸의 상태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뭐 기호품이 모든 게 다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담배 뭐 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꼽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회사에서는 아마 뭐 창피해서 안 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 내 몸에 커피를 집어넣겠다라는 하나의 일종의 발악 같은 표현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하면 good to the last drop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생각 밖으로 되게 오래됐고요. 이 말이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됐냐면 테오도르 루즈벨트라고 미국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20세기 초반 그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의 내시빌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907년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앤드루 잭슨도 이제 옛날 미국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이제 저택에서 맥스웰 하우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와, 이 맛 진짜 좋네? 라고 얘기하면서 영어 표현으로 good to the last drop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맥스웰 하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에피소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고 계속 써먹었어요. 그래서 맥스웰 하우스 보면 good to the last drop이라고 여기 써 있고 이제 시각적으로 last drop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맥스웰 하우스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토리텔링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했던 우연히 그냥 내뱉었는데 이제 그게 이 회사의 슬로건으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뭐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옛날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커피를 마셨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왜 이 브랜드가 맥스웰 하우스로 정해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맨날 우리가 뭐 맥스웰 하우스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냐면 이 회사의 창업자가 있는데 이 창업자가 처음에 이 내시빌에 있는 맥스웰 하우스라는 호텔에 납품을 했어요. 커피를. 그랬는데 그 호텔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 회사가 초기에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그리고 이 브랜드 이름을 맥스웰 하우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봤을 때. 어떤 고객사가 우리한테 굉장히 회사 성적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우리 회사 브랜드를 맥스웰 하우스로 정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주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뭐 퍼지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뭐 벤처 만드시고 그럴 때 초기에 그 고객사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정적으로 매출이 생기면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데 왜 그 브랜드에다가는 그걸 넣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피 마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중에 누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 아까 제가 얘기 하나 했잖아요.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작년에 이제 서거했지만 그 아버지 나이 차이가 24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살 때 얘를 이제 낳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헤어져서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날 기회가 이제 한 번 만났다고 이제 뭐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병이 들면서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게 작년 8월이죠. 잡스가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전화해서 함께 커피 한 잔이라도 한다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때 커피는 누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라는 그런 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노라는 노래 아시죠? 아메리카노. 생각 밖으로 커피에 대한 노래가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 80개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걸로 옛날 중에 펄 시스터즈가 부른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거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쭉쭉쭉 돼 있죠. 제가 이걸 왜 빨간 글씨로 써놨을까요? 저한테 전화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노래가 나와요. 제가 커피 매니아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커피 종류별로 음용 이유를 어떤 분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조사를 했죠. 한 276명의 대상으로, 뭐 나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그래서 이제 그 주스, 유제품, 커피, 녹차, 생수로 해서 이유를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 기분을 전환시켜줘서 이게 50%로 커피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맛이 좋아서, 그 다음에 휴식하며 먹기 좋아서, 다음 여유를 느끼고 싶어서, 이게 기분 전환 이제 그런 차원이죠. 이제 그렇게 되고, 건강에 도움이 돼서 커피를 마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제 뭐 유제품, 그렇죠? 뭐 야쿠르트 같은 거, 뭐 주스, 녹차, 뭐 생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뭐 상대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커피를 마시는 이유하고 또 다른 그 음료를 마시는 경우하고 이유가 상당히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지 이런 거를 요즘 그 신경 마케팅, 뭐 뉴로 마케팅, 신경 경제학, 뭐 하여튼 요즘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누가 했어요. 외국 분이.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 뇌가 이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런 균형 시스템, 지배 시스템, 자극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와 뭐 주스를 마실 때 이때 이 뇌의 여러 가지 분야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이제 이걸 제가 얘기 드리기는 이제 좀 힘들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커피가 이제까지 한 1500년에 걸쳐서 계속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이 커피를 마시면 이 뇌의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이게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호품으로서 커피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경 마케팅 그런 관점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이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이거를 뭐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저자의 말을 존중해서 정말 이 커피가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반응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집중력이 높아진다거나 이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뇌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뇌내 뭐 손에 뭐 여러 가지 그 피질 뭐 등등 그 하여튼 커피가 우리가 기호품으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시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그런 선물 시장들이 있는데 그 현물 시장 중에서 이 석유 다음으로 이 커피가 세계적인 그 거래 규모가 두 번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 관련된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나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커피를 이제 재배해서 생산하는 그런 거, 가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가저 같이 그런 소비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 등등 하면 이게 2,500만 명이나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 그거는 이제 1인당 0.35잔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인당 커피를 몇 잔 정도 마실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데 1이 넘는다는 얘기죠?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보면 한 석 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하여튼 그 인구수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한 잔을 이미 넘어섰고요. 지금 이제 맥시멈 한 1.4잔 그 정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소비를 늘릴수록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 중에서 이런 선진국들이 마시는 커피 소비량, 1인당 소비량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낮아요. 1.4잔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서 이제 커피 시장이 뭐 포화됐다, 어쨌다, 과연 맞느냐, 뭐 이제 커피 버블이 터지고 말 것이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버블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인당 커피 량 수준을 보면 아직도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피 전문점이 하여튼 12,000개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망하고 있는 그런 커피점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막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하락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커피 마시는데 돈을 쓸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커피 시장이 이제 가라앉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단기적인 일이고 길게 보면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그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틈틈이 이제 방송에서 이 커피 시장에 대한 뭐 전망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아직 우리나라는 커피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1인당 커피 소비 수준 그거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커피 시장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2,500만 명의 커피 직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나눌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이제 때로는 지식 산업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1차는 커피나무 재배.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커피 벨트라고 그래서 왜 북핵이선, 남핵이선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커피를 만들잖아요. 뭐 브라질,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렇죠? 에티오피아 등등. 그리고 2차는 이제 보통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커피 머신을 만들고 커피잔, 종이컵, 그리고 커피에 이제 첨가하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 그리고 이제 이 3차가 요즘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커피를 이제 재배지에서 소비지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피가 거래되는 그 거래소 또 이게 상당하고요. 그런 커피 전문점 그리고 커피를 이제 만드는 바리스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늘고 있죠. 우리나라에 특히. 그리고 이제 카페를 어디다가 이제 입점시킬 건지 그런 거 그리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바꿀 건지 그런 컨설팅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지금 3차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4차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고취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업 뭐 수를 직접 늘리는데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뭐 집중력도 높아져서 일을 잘하면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을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4차라는 것도 이렇게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하고 가공에 다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커피를 이제 다 마시면 커피 찌꺼기가 남잖아요. 근데 요즘 커피 찌꺼기를 여러 가지로 재활용하고 있어요. 커피는 우리가 많이 마시면 골다공 쪽에 생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커피 그 자체에 여러 가지 그 공급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로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흡수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태안 앞바다에 그 정유선이 이제 침몰해가지고 뭐 석유가 이렇게 바닷물에 쫙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 커피 가루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바다에 던지면은요 커피의 공급 조그만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석유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석유를 제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화장품, 뭐 여러 가지 물품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찌꺼기마저도 이제 가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소는 뭐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커피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지금 상품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하여튼 커피 전문점은 12,000개, 뭐 올해 14,000개, 그리고 커피 시장은 2조 5천억 원. 이건 우리나라만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커피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나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피 믹스 이건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솔루블 커피라고 그래 가지고 ready to drink입니다. 이거는 이제 캔커피, 컵커피, 병커피처럼 이제 아예 이제 딱 그 가공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시장이 최근 한 5년 동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커피 믹스는 그래도 뭐 꾸준히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늘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당연히 원두 커피가 19.2%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게 웃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커피 우리가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커피 그 생두나 원두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입량을 보면 이 10년 전에 비해서 1.6배 증가했어요. 1.6배 증가하니까 조금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커피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마셔왔는데 1.6배밖에 안 늘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피 안에서도 왜 커피가 이제 좀 싼 커피가 이제 로부스타 커피라고 그러고 이제 질이 좋은 커피, 좀 더 비싼 커피를 아라비카 커피라고 그러는데 이 로부스타 커피 지금 수요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아라비카 커피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급 커피를 이제 많이 마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차이가 때문에 이제 수입량 증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입액은 이제 8배나 증가했어요. 근데 8배 증가한 것에 여러 가지 이유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로부스타 커피보다 값이 비싼 아라비카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이제 그 더 비싼 커피를 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기여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2001년에 비해서 2011년 동안 2011년까지 이 국제적인 커피 가격의 변화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성장했다기보다 늘어났다. 그걸 이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요. 이거 이제 미국의 국제 커피 기구라고 있어요. ICO.org에 가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이 1998년에는 이제 가격이 이랬다가 이게 2001년에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이게 최저점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10% 이제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정도? 4, 5배가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최근에 뭐 몇 년, 한 2년 동안의 그 달별로 보면 2011년 4월에 가장 피크였다가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2년 7월 14일이잖아요, 오늘. 근데 이제 지난달까지의 데이터인데 145.31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가격이 2001년하고 201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커피 그 생두, 원두 수입하는 그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품목별 이제 이것 중에 뭐 제가 생두, 원두, 조제품 이거 세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가 커피를 수입하거든요. 근데 생두를 이제 로스팅한 거, 볶은 거죠. 그게 이제 원두고, 그리고 이제 조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커피 믹스 그냥 가공품 형태로 아니면 우리가 요즘 캡슐 커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캡슐, 액상 그 캡슐, 그거를 우리가 직접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건 대부분 그냥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스카페 뭐 예를 들면 그런 데서. 그래서 이 생두의 비중은 지난 2007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줄어들 대신에 이 원두는 이제 늘어나고 조제품도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여러분 뭐 최근 커피 원산지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커피를 이제 마실 때 이게 이디오피아산 커피냐, 뭐 브라질산 커피냐, 콜롬비아 커피냐, 여러분 그런 거 막 따지면서 드세요? 드신 분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게 원산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커피 그 생두가 재배된 곳. 근데 최근에 그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게 원산지가 재배 공장이 아니라 재배 농장이 아니라 그걸 가공한대. 그러니까 커피는 미국은 커피를 거의 생산을 안 하지만 미국이 커피 원산지로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갖고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뭐 막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 커피를 가공한대. 그러니까 이 조제품 만드는 거죠. 이것도 원산지로 이제 인정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제 막 원칙들이 바뀌고 뭐 기존의 상식들이 막 바뀌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혼란이 되는데 올해 한때 이제 이 원산지 이슈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생두 가격을 보면은요, 그 콜롬비아 커피가 일반적으로 제일 비싸요. 물론 브라질에도 좋은 커피들이 있지만 여기는 질 낮은 커피들도 같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은 거고요. 베트남은 가장 가격이 낮은 그 로부스타 커피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커피 수입할 때 가장 단가가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커피 이제 이 주요 생산국 중에서 콜롬비아가 있는데 콜롬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그 네 번째로 많이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콜롬비아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FTA 그 체결됐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전체 취업 인구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커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FTA, 우리나라하고 FTA가 체결되면서 이 콜롬비아 커피가 이제 훨씬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이제 있게 된 거거든요. 단가가 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FTA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프랑스하고 그 럭셔리 그 이제 FTA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우리나라 럭셔리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니까 안 떨어지고 막 더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이제 비용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이제 그 지불하는 그 비용하고 이제 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만 그 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통 비용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하고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너무 이제 그 일찍 콜롬비아 그 커피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커피 수입의 변화에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가 아까 가격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그것이 된 이유는 이 나라가 예를 들면 커피 산업이 이제 국민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품질 관리 그리고 마케팅 관리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뭐 심볼 보신 적 있죠? 그 커피 그 재배하는 이제 그 농부인데 그 농부하고 이 이제 커피 그 포대를 나르는 이제 그런 노새 그리고 이제 높은 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이게 찍히면 이제 콜롬비아 커피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상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가 하여튼 그동안 이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높은 그런 가격을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ICO라고 국제 커피 기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콜롬비안 마일드라는 카테고리가 아예 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 다른 커피 종류에 비해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가 가장 우수한 커피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이 높은 커피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콜롬비아하고 FTA를 하고 나서 과연 커피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에 어떤 라디오 방송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인데, 근데 커피 가격 중에서 원두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 커피 전체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뭐 떨어지더라도 아주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커피 제품은 이제 한 그 원두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원두 커피를 믹스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비중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미 커피 회사는 뭐 우리나라 석유 회사가 석유를 이미 뭐 옛날 가격으로 다 체결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유 가격이 떨어지지 못한다. 이제 그런 논리를 뭐 석유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물론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커피가 보유 중인 커피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고 그리고 스타벅스 경우에는 이제 비아라는 그 인스턴트 커피 있죠?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이제 거기에 보면은 콜롬비아 커피를 사용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제품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하고 직접 거래할 때의 그런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어떻게 제가 이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뭐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을 하기 때문에 콜롬비아 커피 가격이 안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피 원가 이 이슈 가지고 뭐 계속 그동안 몇 년 동안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에. 그래서 커피 한 잔 가격이 뭐 4,000원인데 원가는 고작 123원이다. 그래서 커피 회사들이 최고 35배의 폭리를 취한다. 이제 이런 그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하여튼 뭐 이거 표현만 조금 다르지 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그 내용들이 신문에서 계속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계속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 시장이 막 폭발하면서 커피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다. 이 커피를 가지고 가격 인하 효과를 이제 좀 강조하고 행정 조치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신문들이 더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그 내막은 제가 모르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기 석유 가격도 이제 비슷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제 뭐 인식의 갭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 분야를 계속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포퓰리즘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그 문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충분한 시간이 이제 다른 걸 하는데 쓰느라고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커피 그 가격의 인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늘 충분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은요. 하여튼 그 제가 보기에 이 커피 가격의 그 비용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원두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0% 내외 그리고 그 외에도 종이컵이나 설탕 같은 부자재 그리고 커피 머신, 로스팅 머신 비용, 이건 이제 그 이자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비용으로 보려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 카페가 좋은 입지에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봐도.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다가 하려면 얼마나 큰 그 매장 임대료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큰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테리어 계속 바꾸잖아요. 막 굉장히 고급으로. 이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커피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에다 많이 안 쓰고 싶지만 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이제 업체죠. 그 업체가 이제 또 계속 강요한다라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로 낭비가 있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비용을 차지한다는 얘기고 인건비, 광고비. 외국에서 커피숍 광고하는 거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카페베네, 뭐 드롭탑 이런 데 보면은 막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뭐 광고하고 또 이런 바깥에 광고들 엄청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게 다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안 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필요악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너도나다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효과가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게 참 진퇴양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광고비 그 마일리지 포인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뭐 좋아서 쓰긴 쓰지만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다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본사에 또 로열티 주는 이제 또 그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다양한 비용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원두 커피 생두 이 자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근데 소비자들에게 커피숍 커피가 싸요, 비싸요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 제가 인터뷰한 일부 사람들은 커피 가격 별로 안 비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랬더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뭐 컴퓨터, 인터넷 하면서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졸고 싶어도 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시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도서관 어디 한 군데 들어가서 하는 거, 뭐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잠잘 수 있잖아요. 근데 감시원들이 막 있기 때문에 체면도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게 다 공부를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사람들 생각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커피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물론 거기서도 이제 높은 쪽하고 낮은 쪽하고 막 있는데, 이 너무 가격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내 호젓한 분위기가 없어지니까 싫다. 가격이 좀 높아서 호젓하게 내가 이 커피 매장에서 즐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같이 이제 뭐 획일적인 그런 사회라면 모르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뭐 소득 수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보는 것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으로 뭐 이거는 가격이 싸다 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커피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이거 생각보다 싸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 시츄에이션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커피 가격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비용, 요즘 부채도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매일 카페라떼 한 잔을 안 마시고 30년을 버티면 과연 어떤 금액에 전락될 것인지, 금액 자체가 얼마나 될 건지. 자, 카페라떼 가격을 4,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한 잔이니까 곱하기 365겠죠? 30년이니까 곱하기 30이죠? 쉽게 계산 못 하시죠? 그래서 계산을 제가 미리 해봤는데 4,400만 원이더라고요. 매일 카페라떼 한 잔을 안 마시고 30년을 버티면.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커피 요즘 마시세요? 하루에 몇 잔 정도? 한 잔이요? 한 잔이면 뭐 많이 안 마시네요. 뭐 근데 이제 카페라떼 안 마시고 이제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하면 한 2,000원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가격이 한 2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2,200만 원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심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베니핏도 많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그야말로 비용 관점으로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4,400만 원 그런 그 비용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커피 시장과 이제 마케팅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커피 시장을 들여다보면 마케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6회 마케팅, 뭐 제가 6회 마케팅을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먹는 6회가 생각이 나죠. 생각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학 얘기할 때 토마스 칼라리라는 사람이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그 번식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나니까 1인당 소득 수준이 다시 옛날로 회귀한대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져도 결국 1인당 경제 수준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우울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토마스 칼라리 이미 한 250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마케팅은 무슨 학문이냐를 한번 되새겨 봤어요. 제가 원래 이제 경제학을 이제 했기 때문에 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마케팅은 불행한 학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행한 학문. 어떤 논리일까요? 저는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비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마케팅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지긴 하지만 이런 논조로 봤을 때 마케팅은 불행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의 행복은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소비를 욕구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베니핏도 얻고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안 생기던 욕구가 자꾸 생겨요. 파생적인 욕구가. 우리 그런 거 잘 알지만 뭐 이런 커튼 하나 이렇게 바꾸면 다른 것들이 다 구차해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막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 게 파생적인 욕구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머리핀 하나만 새로운 걸로 바꿨는데 갑자기 그 순간 우리 뭐 옷이 막 이상하게 막 구차해지고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좀 늘어도 욕구가 팍 더 늘기 때문에 결국 이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소득이 늘었다고 하면 행복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근데 마케팅이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욕구를 높이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욕구. 응?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이제 팍 올리면 이 행복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소비를 막 늘려요. 이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케팅은 불행한 학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그 마케팅의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는 나쁜 측면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관점인데 저는 이제 그 여기에서 육회라는 것은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관점으로 오늘 얘기를 할까 그럽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반대 관점이고, 그래서 명쾌, 육회, 흔쾌, 상쾌, 경쾌, 완쾌. 그래서 이 명쾌는 이제 어떤 가격의 측면, 품질의 측면, 이제 뭐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 맞아, 그러니까 그 제품 사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뭐 다들 잘 하니까 이것만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유쾌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하잖아요. 뭐 매장 뭐 인테리어를 좋게 하고 종업원 서비스가 좋아지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어떤 그 기업의 그런 공익적인 측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제 그런 그 흔쾌한 마케팅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잖아요.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이슈가 이제 생기면서 환경이 망가지면 우리가 기업 활동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이런 상쾌한 마케팅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 이런 거를 사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 그 이윤 중에 일부를 어떤 환경단체에 기부하면 그 제품을 더 사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흔쾌, 상쾌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인터넷 막 커지면서 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제 새로운 그런 미디어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전혀 기업이 반응을 안 보이면 결국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구매 그 대상을. 그렇기 때문에 SNS 같은 것을 이용해서 경쾌한 마케팅을 할 필요가 더욱더 크게 늘어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제품을 샀는데 그 뭐 애프터 서비스나 그리고 뭐 콜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뭘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반응이 시큰둥하고 뭐 막 그러면 결국 나중에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샀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추가 구매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치유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그리고 많이 퍼졌는데, 그런 이제 치유를 잘 해주는, 그러니까 고객 불만을 잘 치유시켜주는 그런 완쾌, 그런 마케팅, 이런 필요성도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한 기업이 이걸 모든 걸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곰곰 생각해 보면 다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쾌라는 관점에서 이 커피 얘기를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역사가 거의 한 150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한 100년 정도만 국한을 해서 그동안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면 이런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제 압축해서 패키징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두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디 먼 곳에 보내야 된다. 근데 그게 포장이 잘 안 되면
그게 이제 금방 시잖아요. 이게 뭐 부패되고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소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잘 하면, 진공 포장을 하면 이제 멀리까지 오랫동안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다른 분야에 생기긴 했지만 이 커피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고, 이게 1934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대부분 마시는데, 그런 에스프레소 커피 그 머신을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처음 만든 때가 1935년이었고, 인스턴트 커피 만든 거, 그렇죠? 이거는 1930년대 그 브라질의 의뢰를 받아서 네슬레가 이제 만든 거잖아요. 네스카페 1938년.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 그리고 이제 이건 좀 포장 방식 중에 이제 하나고요. 또 이제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한 사람이 몰 용도로 딱 만든 거죠. 우리가 뭐 티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커피에서도 이제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마시지 않지만 옛날에 나왔을 땐 그거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캡슐 커피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리고 병커피, 캔커피처럼 이제 그 레디 투 드링크 이거 나온 것. 이런 것을 이제 보통 8가지 커피 혁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캡슐 커피, 네스프레소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 중에 3개를 어떤 한 커피 기업이 했어요. 어떤 커피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커피 회사일까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 있고, 일리커피라고 아세요? 일리커피. 이탈리아 기업이거든요. 지금 역사가 한 80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본사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저 동북부 끝쪽에 트리에스티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본사가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 3개를 해치웠어요. 이 2개는 1930년대에 이미 해치웠고, 하나는 1970년대 와서 이렇게 한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커피 이런 분야를 보니까 일리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한 뭐 3개월 동안 이 일리 커피에 대해서 더 열심히 들여다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보기에 완벽한 커피 기업이더라고요. 완벽한 커피 기업. 이게 이런 혁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그 어떤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아트를 중시해서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사회 뭐 봉사 그런 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거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 그런 기업 찾기가 참 어려운데, 이 커피 기업 중에 완벽한 커피 기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의류, 아웃도어 중에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파타고니아?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진출 안 했어요. 미국 기업인데. 거기도 이런 그 아웃도어 이런 패션 회사 중으로 제가 생각에 거의 완벽한 기업에 해당되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좀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된 그 회사인데요. 창업자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미 이제 역사가 오래돼서 지금 3대째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일리커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커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있지만 그 커피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를 여러분 커피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별로 얘기는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창업자가 이 변수 60가지를 찾아냈어요. 색상, 밀도, 점도, 표면 장력, 입자 크기, 거품의 크기, 지속력 등등 해가지고 60개를 찾아냈고, 그걸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커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려면 이 커피 원두가 과연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를 했을 때 가장 좋은지, 그런 것도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했는데, 이 회사의 결론은 50알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초기에는 이제 이런 감성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많이 안 했고, 오히려 그 과학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손으로 가면서 이 감성적인 측면들이 이제 중요해서 방향을 이제 조금씩 틀긴 했지만, 이 과학에 대한 얘기는 뭐 아직도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그 경영 철학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멜리타라는 이 깔때기 아세요? 멜리타. 못 들어보셨어요? 아신 분? 들어보신 분? 한 분도 못 들어보셨어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독일 기업이고요. 이 창업자가 여성분이세요, 또.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주부였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내려 마시려면 어떤 천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일단 이제 커피 그 이제 알갱이나 이제 그런 간 것들을 놓으면 이제 물이 와 가지고 아래로 이제 드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커피가 좀 맛이 없었어요. 좀 걸쭉하기도 하고 좀 너무 쓰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러다가 그게 1908년이에요. 지금 거의 뭐 100년 전. 그랬는데 이 종이를 이 여과기지로 이용하니까 굉장히 커피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좀 웃긴 얘기인데 그 부엌에서 이제 그 냄비가 있잖아요. 냄비에다가 이제 구멍을 팍 뚫어가지고 이제 깔때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이 쓰던 그 공책을 몇 장 찢어가지고 그 여과지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커피제를 넣고 뜨거운 물을 했더니 맛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멜리타라는 이분이 특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드리퍼는 이제 그 고체 형태의 이거고 이제 드리퍼 위에 종이 여과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트로 해가지고 특허를 냈고 이 회사가 그 후로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요. 지금 독일에서 가장 큰 커피 기업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여성분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 커서 지금 독일 최고의 지금 커피 기업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맨날 보던 뭐 키친 그리고 뭐 아들의 공책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명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생각 밖으로 쉬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커피 전문점들이 막 생기면서 고급화가 되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이 이제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커피빈도 만들고, 이제 지금 동서식품에서 카누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대반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어에서 카누를 쳐봤어요. 이 자료를 좀 보려고. 근데 이 커피 카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배 젓는 카누 있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 이 프리미엄 그 인스턴트 커피를 만든 거는 굉장히 좋은 그 대응 전략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스타벅스가 이 비아라는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 때 굉장히 내부에서 반발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커피 전문점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가공품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많이 퍼지면 스타벅스로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엄청 많이 해서 거의 10년 동안 사실 유보가 됐었대요. 이게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막 하락기를 걷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경쟁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 이유도 있고 스타벅스가 또 자만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지만 이제 수익이 엄청 떨어지니까 어떤 혁신을 이제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제 그동안 묵혀왔던 이 비하를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치를 했죠. 근데 성공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여파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자, 그 커피 자체가 아니더라도 이 커피 첨가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이제 두 회사 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공방이 있지만 하여튼 남양유업이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이거를 이제 만들 때 기존에 들어갔던 이제 그 합성 첨가물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무지망 그런 그 우유를 넣겠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그리고 또 광고에 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엄청 지금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간을 이제 좀 놓친 셈이 됐고요. 그래서 남양유업이 예전에 커피 기업으로는 상당히 이제 약했는데 회사의 매출 지금 뭐 비중이 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그러면 이 커피 자체를 어떻게 혁신할 건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 이거 하나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커피 기업에 가서 틈틈이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전번에 SPC 그룹 있죠. 파리바게뜨 뭐 포함해서 저기 던킨 도넛 뭐 해가지고 이제 그쪽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그런 강의할 때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SPC가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만 더 잘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이 다른 기업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고 그리고 SPC 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제안했냐면 우리가 종이컵을 엄청 쓰잖아요. 근데 종이컵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쓴다라는 거 하고 거기에 이제 또 뭐 첨가지를 발라서 이제 그걸 코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소비하니까 다 이걸 좀 뭐 폐기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환경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이컵을 친환경 쪽으로 만드는 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정말 완벽한 제품이 나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SPC 그룹의 여러 가지 플러스 효과가 엄청 클 것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보고 제발 그거 좀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정말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SPC가 하면 뭐 좋고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다른 회사가 해도 그건 정말 우리 인류의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엄청나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커피가 대중화되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이 커피 자판기만큼 기여한 게 없죠, 사실은.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 뭐 싸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덜 마시긴 한데,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이 커피 자판기가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다방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커피 자판기가 자꾸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방을 안 가고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슨 다방이라고 이 커피 자판기를 과거에 불렀대요. 한자래, 한자. 길다방? 길다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는 길이 아니고 다른 한자더라고요. 벽다방이네, 벽다방. 벽 옆에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벽다방이라고 불렀대요. 굉장히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트도 있고, 그리고 뭐 본질과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카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커피 회사를 여러분 잘 모르세요, 보니까. 혹시 캐나다에 가신 분 계세요? 그리고 캐나다에 가셨다 하더라도 이게 잠깐 보면 이걸 잘 놓쳐요. 근데 캐나다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이 팀 호튼이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아직 진출 안 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스타벅스가 캐나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3%. 그리고 이 회사는 62%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62%는 우리가 그냥 다른 업종에 생각하더라도 거의 압도적인 독점 수준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전체 산업 매출 중에서도 팀 호튼이 2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국민 기업이에요. 국민 기업. 그래서 팀 호튼이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이 도넛도 팔고요. 어떻게 보면 던킨 도너츠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던킨 도너츠가 훨씬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갖고 있는 메뉴의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근데 하여튼 이 회사에서 도넛을 많이 판매하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민 1인당 도넛 매장 개수가 하여튼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매출만 보더라도 25억 달러니까 굉장한 수준이잖아요. 뭐 몇십 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환율을 1,000으로만 봤다 하더라도 뭐 거의 굉장한 수준이죠. 자, 근데 이 팀 호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주 막강한 그런 커피 기업이 됐는지 그걸 이제 한번 잠깐 보면은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오래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아주 정말로 열심히 해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팀 호튼이라는 이름은 이 창업자 이름인데 이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 스포츠는 뭔가요? 뭐 축구, 야구, 뭐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캐나다는 이제 북쪽에 추운데 이제 더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아이스하키 선수가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초기에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된 계기가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10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매장에 자주 가던 이 고객 중에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론 조이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창업자가 죽고 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의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이제 메뉴 차별화인데 이제 이 커피에다가 도넛을 이제 했다라는 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그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샌드위치, 베이글, 칠리, 뭐 수프, 쿠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메뉴 선택권이 넓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즘 뭐 우리가 착한 가격 이런 거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경쟁사에 비해서 반값이에요, 반값.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더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고객은 젊은 층이 지금 좀 약해요. 그 대신에 중장년층한테는 압도적인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 고객층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 물론 지금 가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층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젊은 층에 오리엔트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성상. 어떻게 보면 티모튼 같은 이런 고객을 갖고 있는 데가 더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심각하게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고 이걸 잘하는 그런 커피 기업은 앞으로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확대한 거, 뭐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파트너십과 이렇게 잘 연결했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점 하나만 따로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게 유관되는 그런 음식점들이 좀 있으면 이게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지붕 안에 이 팀 호튼 이 매장도 있고 그 옆에 웬디스 가게도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콜드스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이렇게 같이 동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면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가면 나는 이쪽 가고 자식은 일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콤보 전략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공헌 이것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캐나다 군인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2006년에 이제 파병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뭐 전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팀 호튼 이 매장에 대해서 잘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팀 호튼 매장을 아프가니스탄에 일부러 설치를 했어요. 거기서 돈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캐나다 군인들을 위해서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다 사회공헌에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생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뭐 희생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하여튼 우리는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팀 호튼의 위상이 더욱더 올라갔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익적인 우리가 아까 흔쾌히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외국 이라크에 이제 파병이 됐는데 우리나라 커피 기업 중에 이라크에 간 기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국민 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안 갔나요? 여기 팀 호튼은 국민 기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갔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이제 생각이 나름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팀 호튼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국민 기업이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던킨 도넛에서 보면 뭐 가끔 연말에 한 번씩 프로모션 하잖아요. 여기 이거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뭐 1등 상품, 2등 상품이 있어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은 좀 안 하지만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매장 자체에서 선물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고객 참여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경쾌한 마케팅이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팀 호튼이 이런 방법을 먼저 썼더라고요. 그래서 roll up the rim the twin. 그리고 rim이란 게 이거 이제 가장자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보려면 이 rim을 이제 열어봐라라는 이렇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 팀 호튼의 이 프로모션은요, 이 경품 행사가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경품 행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도 있어요, 자동차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뭐 조그맣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고객 참여도가 엄청 높은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이제 던킨 도너츠 이런 데도 뭐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커피숍이 뭘까요?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타벅스였어요. 스타벅스가 이미 이제 2위로 밀렸고요. 1위가 이제 코스타라는 커피입니다. 코스타라는 건 이제 이태리어지만 코스타라는 게 이제 해변, 코스트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1978년에 생겼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작년에 이제 매장이 1000개를 넘어서면서 지금 이제 1위 업계로 됐고 이제 중국 상하이에도 2006년에 진출해서 지금 중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매장 전략을 쓰는 것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데 요즘은 이제 이 샵인샵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별도 매장이 아니라 이미 있는 어떤 매장인데 거기에 조그맣게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겨우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뭐 동거 전략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영국의 최대 서점이 워터스톤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인데, 이 워터스톤 안에 이제 커피 매장을 이제 조그맣게 내는 거죠. 요즘 이제 뭐 우리 매장 가면 다 뭐 서점 매장 가면 이제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경우보다 훨씬 빨리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전략을 쓴 거죠. 뭐 피자헛 그런 지점에도 내고, 은행에도 내고, 뭐 메리어트 호텔 이런데, 테스코 이런 매장에다 낸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미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이 온 사람들한테 커피 매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구매토록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뭐 지금 우리는 다 인정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고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타의 샵인샵 매장 전략, 이게 이제 굉장히 이 회사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커피 자판기가 다시 이제 새로운 모드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코스트가 이걸 했고요. 그래서 코스타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커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 그런 좀 허접한 그런 커피가 아니고 고급 커피예요. 그러니까 코스타 그 커피예요. 그리고 코스타 커피는 싼 가격이 아니고요. 오히려 스타벅스보다 더 비쌀 정도로 아주 고급 커피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자판기 형태가 있음으로 해놔가지고 소비자의 그런 그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스타 익스프레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퍼졌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이제 많이 만들 것 같아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커피 점점 많이 진출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워낙 그 이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이제 거기는 뭐 앉을 자리도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인력을 쓰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인력을 쓰지 않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코스타 익스프레스 이런 거 한번 이제 이 커피 업계 쪽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기프트 카드가 있긴 있는데 커피 업계에서는 아직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이제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 외국 가고 그러지만 이 기프트 카드라는 것이 특히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라는 데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업종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프트 카드를 이제 자기가 사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파운드, 20파운드, 50파운드, 75파운드. 그래서 제가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기프트 카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기프트 카드를 쓰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교통카드에서 이렇게 쓸 때마다 차감이 되듯이 계속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프트 카드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그 강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쪽 영국에서 지금 이제 가장 1위 기업이 아까 코스트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스타벅스인데 지금 한 3위 내지 4위에 해당되는 기업이 카페 네로예요. 고양이 네로 생각하시죠? 근데 네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뜻이? 블랙이라는 뜻이군요. 블랙.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 커피를 판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커피를 이제 우리가 그 바리스타가 만들 때 이제 완샷을 보통 넣거든요. 완샷에다가 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는 기본이 투샷이에요. 그러니까 진하죠, 더. 그러니까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한 걸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안 커피가 이제 진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탈리안, authentically Italian, 이게 이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안 커피, 블랙, 진한 거 이거. 그러니까 커피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페 네로 경우에는 이게 젊은 층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도 처음에는 좀 중장년층이 많았는데 이런 아트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고객을 젊은 층으로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좋냐 나쁘냐 그런 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고요. 이 회사는 고객층을 접게 하기 위해서 아트 마케팅으로 이걸 확 바꿨어요. 이건 이따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우리 기업한테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쿠폰 도장 10개 찍으면 하나 공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보니까 뭐 이렇게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 지금 혁신을 엄청 하고 있고 외국들이 엄청 우리를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럼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카페 네로 이거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홍대 쪽에 지금 회사가 있고 지금 한 10년 동안 홍대 쪽에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 홍대에서 살았었어요. 집이 그쪽에 있어. 그래서 홍대에서 지금 사실 뭐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홍대에 있는 그런 카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이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부근에 이런 데가 하나 생겼어요. 한 1년 전에.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커피숍 가가지고 이제 자주 가면 이런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카페네로처럼 도장 찍어서 열 번째 되면 이제 커피 공짜 뭐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렇게 판이 분리틴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카드 이렇게 수첩에다 넣기도 하지만 지갑에 넣기도 하지만 불편하니까 여기다 놓고 앞정을 꽂아 놓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커피숍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여기에 이제 그 카드가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카드 찾는데 에러를 겪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거를 완큐에 해결을 했더라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이 옆에 제가 뭐 안 쓰는데 알파벳으로도 있어요. A부터 F까지 또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걸 기억, 니은 이걸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을 좀 더 세분화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지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진짜 인근 그 커피숍에서 이런 것들을 막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혁신을 하면 그게 자꾸 다른 기업의 모방으로 건너가서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커피점은 이거는 잘했는데 다른 게 조금 약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지금 성공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건 안타까운데 적어도 이 혁신은 정말 끝내주는 혁신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악이라고 우리 여러분 아시죠? 고양이가 이제 뭐 커피 생두 먹고서 이제 배변으로 나온 걸 씻어서 이제 만든 커피. 근데 이제 이것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야생에서 이제 재배를 하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이게 비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간 데를 보면 이제 100% 커피 루악으로 만들면 3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것과 이제 그 믹스해서 팔면 이제 뭐 여기 5,500원 뭐 해서 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악 커피를 마시고는 싶은데 이게 3만 원 너무 비싼 사람들을 위해서 명쾌하게 이런 차별화 가격 전략을 이제 만든 거죠. 뭐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그 신라 호텔에서 그 1층에 가면 그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이 카페 루악을 그때 이렇게 팔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1, 2년 전에 갔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요즘 뭐 커피 가격 비싸다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밀라노에 한번 갔을 때 완벽한 커피 전략을 쓸 때를 봤어요. 제가 여기는 아닌데 하여튼 이건 다른 데서 뽑은 거. 근데 제가 그 커피숍을 이상하게도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똑같은 커피숍인데 그 안에 똑같은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테이크아웃 하면 그러니까 그 매장을 이용 안 하면 가장 싸고요. 그리고 이 커피 매장의 안에서 마시면 그 다음 비싸고요. 베란다에 나와서 마시면 더 비싸요. 가장 비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가격 전략이에요. 완벽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는 커피 공기가 안 좋아서 밖에 나오는 걸 싫어하려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베란다에는 다 그 흡연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변질이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커피를 왜 똑같은 가격으로만 차지를 하느냐?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어떤 커피점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전략이 있는데 왜 그걸 이용을 안 하시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그게 뭐 아이디어하게 좋긴 좋은데 좀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얌체 고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 것처럼 사놓고서 매장에서 죽치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아까 싼 가격으로 사셨잖아요. 나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객의 그런 윤리성 그런 것들이 담보돼야 이런 가격 전략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커피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윤리 수준이 아직 뭐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아이디어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가격을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유쾌한 마케팅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식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도 뭐 식상하죠? 근데 이거는 유쾌하기도 하고 좀 명쾌하기도 한데요. 제가 카페 배너를 갔다가 거기서 이런 그 슬리브에다가 광고판을 이용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갭이 어디서 이제 그런 락 콘서트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 커피 슬립을 광고판으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재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맨날 커피 마시면서 커피 슬립을 이렇게 맨날 만지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활용을 못하냐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흘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뭐 흥미로운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팀 호튼이 캐나다에서 막강한 그런 그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이 이제 그거를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캐나다 맥도날드가 이제 무료 커피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 이게 캐나다 전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광고가 뭐라고 써있냐면 looks like someone could use a free coffee.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은 공짜 커피가 필요한 것 같네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캐나다 맥도날드가 공짜 커피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승객이 아니고 이벤트를 하고 있는 고객, 광고맨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맨. 회사가 고용을 해서 일부러 자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세트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정한 연인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으세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광고를 못 하고 있나요?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캐나다 맥도날드가 또 가로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했어요. 정말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커피 포드에서 이렇게 쫙 따르는 모습이죠. 다 이렇게 색칠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류장, 버스 정류장 가면 이제 이런 그 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판에 이제 실제로 이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이 커피가 이렇게 했는데 한 2개월 후에 커피가 이제 계속 내려가요. 왜냐하면 캠페인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캠페인 이제 남지가 이제 뭐 한 2주 남았으면 무료 커피를 마시러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그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매일 이제 어떤 광고맨이 이걸 원두를 이제 빼가 나가겠죠. 이제 계속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1, 2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과학적인 관점으로 막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점차 이제 아트 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rt is like coffee가 이 회사 슬로건이 돼버렸어요. 왜냐 아트하고 커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아트하고 커피. 기분 전환을 하려고 보고 또 그것보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 나고 상상력도 동원할 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좀 여유도 찾고 뭐 품위도 올릴 수 있고 그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본질을 파악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커피 비즈니스는 아까 원래 말한 과학하고 예술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술과 관련되는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일리커피가 정말 이 커피 사업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회사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커피 잔에 이제 여러 유명한 아티스트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리 아트 페어, 뭐 이트 갤러리아, 또 뭐 비엔날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큰 행사에 이제 이런 그 자신들의 부스를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네로 아까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고객층이 이제 중장년층인데 이걸 젊은 층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영국에 가면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옛날에 발전소였는데 그걸 레노베이션해서 뭐 이 미술관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서 어떤 행사를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카페 네로의 컵에다가 디자인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테이크다운 맨날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지금 어떤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광고판이죠. 그리고 카페네로가 그걸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고서 센스 있네라고 이제 이 기업을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멋진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도 바꾸고 그리고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 거죠. 아직 우리나라는 커피 잔에 이런 종이 커피에 무슨 그런 어디서 뭐 행사한다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좀 거의. 네? 하고 있어요? 어느새 배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기업들 뭐 더욱더 이제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이제 일반화가 안 됐다는 얘기고 이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하고 있나요? 네. 학원 홍보? 어떤 커피숍하고 근처.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매장들이 이제 런던 전체 막 퍼져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이제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이제 더욱더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거죠. 이 매장에서 마시지 않고. 자, 우리 뭐 커피숍이 이제 역사가 사실 100년 이상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지금 대불 호텔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커피숍이 처음에 1888년에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덕수궁에 이제 고종이 정관원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얘기 아시죠? 하여튼 그게 1897년. 그리고 이제 지금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손탁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손탁은 이제 러시아계 이제 여성인데 고종이 이제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또 소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우리 문화유적으로 봤을 때 커피와 관련되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인천 그 지자체 이제 그쪽 사람들 만나면 이제 이 대불 호텔을 왜 이용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보고는 하진 못하고요. 지금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이 최초의 그런 커피숍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작년에 그 인천 그 미술관에서 이제 그 심포지엄을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인천 때 저도 그때 가서 강의를 이제 한번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덕수궁 정관원 여기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고종이 이제 접빈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는 이미 한 3년 전부터 정관원에서 이 강의를 하는, 유명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매년 2번씩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손탁 호텔은 지금 특별히 그걸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만약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뭐 옛날 어떤 거, 문화재 그런 것들하고 마케팅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도 만들어졌죠. 갑이란 영화 보셨어요? 저도 일부러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오서와 갑이라고 김탁한 님이 쓴 소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연히 그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일화를 우연히 어디서 보고, 이 황현에서 매천야록에서 보고 거기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소설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영화로도 가고, 이게 잘 되면 이제 뮤지컬로도 가고요. 이게 이제 콘텐츠가 계속 다양하게 이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트는 제가 시간상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커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그림들 뭐 그리고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저기 패러디 이런 것들 막 하고 있고요. 어떤 사회 고발 차원 그런 차원으로도 이 미술을 이용을 하고 또 커피 자체를 하나의 물감의 소재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홍정희님이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건 정확히 지금 사실 파악은 못했어요. 어떤 분인지. 근데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 중간에 실제로 커피 원두와 생두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 악교로 붙여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커피를 소재로 해서 물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커피 아트라는 그런 장르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요즘 커피가 너무 시장이 커지면서 이 차 시장이 지금 되게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차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아트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왜 안 하죠? 할 수도 있는데 차를 활성화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커피 때문에 차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사고로들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차는 생산하는데 커피는 생산 안 하잖아요. 근데 커피 이제 물론 일부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나 뭐 강릉이나 그런 데 일부 생산하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고요. 근데 차는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고성이나 뭐 하동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여튼 차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커피에서 배울 바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고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앞에 나온 얘기지만 쾌를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하여튼 문쾌, 유쾌, 흔쾌, 상쾌, 경쾌, 완쾌 이렇게 이제 했고요. 이 책을 보면 음료로 보는 세계의 역사를 풀어냈어요. 그래서 옛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대에는 이제 비어가 맥주가 나왔다가 점차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이제 와인이 이제 득세를 하다가 이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런 그 독주 그렇죠? 이런 위스키 포함해서 이런 독주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거든요. 이때 이제 커피가 이제 큰 화랑을 벌였어요. 물론 이제 터키에는 조금 더 전에 이제 화랑이 됐지만 그러다가 이제 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이제 현대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음료가 이렇게 쭉 됐는데 이제 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 해석이었었어요. 음료 자체를 가지고 어떤 시대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커피가 이때 이제 나왔는데 왜 이 커피가 이때 크게 화랑이 됐느냐라는 얘기를 보려면 이 앞에 세 가지 음료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알코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으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약간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이성을 일깨우는 커피가 나왔고 이게 유럽 역사를 근대화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상당히 맞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가 이제 그러니까 터키가 이제 그 전에 더 강력했잖아요. 유럽보다도. 그러니까 그때 이미 터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다방도 있고 다. 근데 이게 퍼지면서 유럽으로 갔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을 깨워져 갖고 이제 유럽도 이제 커지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이제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왔고. 제가 말하려고 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커피 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성이 깨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잘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지금 얘기입니다. 좀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커피를 계속 분석하고 마케팅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구분 이런 거를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커피의 어떤 순환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주는 자극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아주 옛날처럼 뭐 무지몽매하고 이렇게 뭐 뭔가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커피를 지금처럼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머리를 맑게 하고 뭔가 집중할 때 우리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일할 때 마시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더 마시는 거거든요. 뭐 그냥 논다 생각하면 안 마시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차를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틀린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커피 붐이 계속되는 한 더욱더 우리나라는 더 강대한 옛날에 강소국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말 안 쓰죠. 이제 강중국이란 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를 커피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쥘 뮤슐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풍습을 만들고 인간의 기질까지 바꿔놓는 대대적인 사건, 즉 커피의 출현이 창조적 사고에 큰 몫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민족 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걸 보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좀 허무맹랑하죠. 근데 우리는 결국 먹는 게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우리의 정신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커피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커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커피 붐을 한국 르네상스의 출현으로 봐야 할까? 이런 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후로 세 번의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종 때 르네상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영종조, 그때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이에요, 사실. 지금 한류 열풍 포함해서. 그래서 이 세 번째 르네상스라는 것을 우리가 커피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피 시장의 폭발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 한 2, 3년 전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퇴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커피 가격이 상당히 다양화됐잖아요. 이미. 그렇죠? 제가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얘기 계속 얘기하고 그랬어요. 왜 가격이 안 싸지지? 아까 뭐 밀라노 커피 얘기하면서 왜 똑같은 커피 돼서 세 종류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이 이제 가열되면서 이게 싼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콜롬비아 FTA 협정으로 콜롬비아 가격이 떨어질까? 조금 비관적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커피 생산 본격적으로 해볼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릉하고 제주 이쪽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농촌진흥청 가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이 커피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하냐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품종 개량을 해볼까? 원래는 그러니까 남해계선, 북해계선 사이에서만 돼 있잖아요. 이게 기후상. 근데 지금 온실 재배도 있고 좀 품종 개량을 하면 이게 이제 넓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 남쪽에 있는 윈난성이라고 있어요. 베트남과 가까운. 옛날엔 거기가 보이차라고 잘 아시죠? 그 주 생산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커피 생산으로 바뀌고 있어요. 똑같은 땅인데. 그걸 보면 이 커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는 좀 더 남쪽이니까 이제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커피가 지금 막 이렇게 수요가 느는 입장에서 이 생산도 지금 가능성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거 성공하면 대단한 혁신일걸요? 이게 바이오 차원에서, 바이오 BT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차 산업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아까 커피 아트가 있는데 왜 티 아트는 없냐 이거지. 그렇죠? 이제 그건 하나의 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커피 시장을 들여다보면 어떤 시작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뭐 Q&A 시간 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거 이런 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뭐 끝내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그냥 얘기하셔도 되고 뭐 질문을 저한테 하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